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1차 채용 경찰학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이제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는 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학생들은 이 지금 해설 강의를 좀 잘 보시고, 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잘못 풀었을까? 왜냐면은 지금 나름대로들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생각대로 안 나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오늘 잡아드리고,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면서 요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출제가 되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충분히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일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에도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여러분들 한 몇 시간씩 상담을, 워낙 상담이 많아서 상담을 했는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들 중에서 오늘은 해설 강의니까 그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그 헥스와 이총기가 있는데, 이총기는 지금 이제 요번에 개정판이 나오면 23개년입니다. 원래 이제 20개년부터 이제 이총기를 만들었는데 20년치를 중복지문 하나도 없이 이제 그 이총기를 그 OX로 만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가장 질문들을 많이 한 내용들을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요게 제가 이제 20년도에 처음 그 이총기를 만들 때 뭐 요런 내용들, 뭐 치안지순이 뭐 그 마일즈 스노우 그 이론이 이런 게 다 기출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이총기에다 다 집어 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트렌드가 바뀌고 또 시험에서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개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쑥쑥 이제 슬림하게 이렇게 빼고 또 중요한 것은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7번 문제가 이제 브랭템과 파우스트의 그 1차, 2차, 3차 모델이잖아요. 이제 요 모델인데 제가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아니 헥서에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너무나 나올 게 많고 지엽적인 거 많은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헥서에다 1차, 2차, 3차 이런 부분들을 넣고, 그것도 또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총기의 내용이 기출을 보면은 2001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승진 기출, 2001년도 채용 기출,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2001년, 2005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깝게는 2009년이니까 거의 뭐 20년에 가까운 내용들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헥서의 곳곳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경찰에게 접근법 같은 경우에도 다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그 헤비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경찰행정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루려다가 이제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 두 번이 시험에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승진에도 한번 나오고 채용에도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헥서에는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요번에도 여러분들 7번 문제로 요게 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헥서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지문으로 다 그대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총기에는 2001년, 2005년 뭐 이런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올해가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 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학 박사잖아요. 그럼 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런 것은 경찰학과 교수님들이 출제가 들어갈 때는 요런 것들은 출제가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근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뚝심 있게 이렇게 이총기에 집어넣고 또 뺄 것은 과감히 저도 빼거든요. 그래서 책이 개정작입이 이루어지지만 헥서 이총기가 절대로 페이지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다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요거 하나 이제 요번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문제 순찰이 있잖아요. 요 순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순찰은 플러스 천재는 기출은 아예 여러분들 막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상 문제로 이렇게 노는 거 그대로 지문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은 경찰학교는 경찰학은 아니 경찰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기출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기출이 안 된 내용 중에 이러한 예상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플러스 천재는 5대5 정도로 해서 기출과 예상 문제를 해서 플러스 천재를 저는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스킵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동차 순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캔자스시 예방 순찰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2002년 승진 기출 문제예요. 승진 기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거 플린트시의 도보 순찰은 2002년, 그 다음에 2007년 채용 기출이에요. 가장 근자라 그러면 2000년 경체 시험에서 한번 살짝 맛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05년도에 순찰 기능에서 CDA라고 월커의 그 대민 서비스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05년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요거 그대로 플러스 천재 그대로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는 지엽적이고 너무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암기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요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헥스와 이총기를 보시는 분들은 들어있는 내용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이제 딱 나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순찰 요번에 순찰 요대로 나오고 캔자스시 프린트 CD힐 딱 종합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이러한 브랭팅과 파우스트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이런 문제들이 야 이런 문제들은 안 나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데 이거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헥서 이총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막직자 특강은 이제 마지막에 하잖아요. 이제 개전법령, 막직자 특강, 법령 특강, 요게 이제 정기적으로 있지만, 막직자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중에서 요거 10초 컷 할 것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37번의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요것도 보시면은 이게 44조 이때 분석은 철저히 해드리겠지만은 여기 개인용 이동장치 해가지고 지금 막직자 특강 이게 자료잖아요. 이게 딱 특정 지어서 제가 강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10초 컷도 안 되고 이거 몇 초 안에 탁, 왜냐하면 딱 특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매일 연일 상담해서 그런 얘기하는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이제 이런 것은 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찬찬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기존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정복을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바로 그 시험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바로바로 토요일 날 그날 이 해설 강의를 바로바로 여러분들 촬영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헥서와 이총기를 개정판을 요번에 워낙 그 이제 2024년 2차 뭐 전후로 해서 개정 내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개정 작업, 헥서 이총기 작업을 하는데, 요번에 2025년 2월 달에 승진 기출도 역대급으로 브리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제 평가라면은 참 문제 출제를 참 신경 써서 강약 조절을 잘해서 출제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정말 공부한 내용인데 이거 어디서 다 본 내용인데, 물론 지문이 뭐 몇 개 정도는 그 이외에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 답 고르는 데는 지장 없는 지문들 있잖아요. 사지선다형에서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배운 것 중인데, 그리고 내 눈에 다 익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나온 이 기출문제 이미 다 지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이면 4, 4, 16, 160개 지문이잖아요. 숫자로 치면은 그 160개 지문, 승진 160개 지문 헥서 이총기에 다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 6월 7월이면 경간부 시험이 있고 8월 30일이 채용 2차 시험이 있잖아요. 6월 7월까지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은 총망라해서 헥서 이총기를 다 개정 작업을 해서 3월 말에 다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개정 내용으로 해서 3월 달에 지금 강의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찰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3월, 4월 딱 두 달에 제가 총 강론, 개정판에 의한 모든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그 다음에 요즘 시험 트렌드, 요번 같은 시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유형의 형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학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3월, 4월 달 딱 두 달입니다. 그래서 3, 4월 두 달을 기본 다지기로 탁 하시면은 7월 경간, 8월 30일 시험에서 경찰학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딱딱 체계적으로 하니까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기 다지기로. 근데 제 강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서 없이 준 기본서 형태이니 헥서 하나로 모든 것이, 그래서 올인원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인원 원은 총론 파트에 해당되고, 올인원 2는 이번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하나가 플러스가 되고 강론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인원 1과 2를 동시에 3월, 4월까지 딱 정리를 하시면은 개정 내용, 모든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시험까지 다 분석이 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5월 이후로 전략을 잘 짜서 커리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수가 안 나와서 옆에 이제 주위에 뭐 아는 친구들 막 점수가 220점, 230점, 막 235점 팡팡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힘들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기 싫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 요렇게 위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좋아, 내가 다음 시험은 이런 시행착오를 모두 다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같은 문제는 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요렇게 국가경찰이 나오고 자치경찰이 나오면 시험지에다 딱 그리세요. 그려서 요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들을 쭉 읽으실 때, 예를 들면은 자, 요런 트릭에 조심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거를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시면은 순간 놓쳐요. 요런 게 나오면은 딱 긁어버리세요. 그리고 자치경찰은 바로 이어주셔야 돼요.
중간에 참 자꾸 요게 걸거치니까 국가경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면은 저기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면은 뭐의 장점입니까? 자치경찰의 장점이잖아요. 요렇게 딱 들어가는 거 맞는 문제. 요런 문제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 2, 3, 4번을 풀면은 조금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요런 것은. 요런 거는 몇 초 코스로 탁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지방 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경찰이 단점으로 가야 되겠어요? 자치경찰이 단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주어가 뭘로 나와 있나요? 국가경찰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요게 요령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장점은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장점은 국가경찰의 단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볼 게 요게 이제 그 눈여겨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자,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최초의 판결인데, 여기까지 딱 맞았어요. 안심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이 있잖아요. 경찰에게서는 행정이란 말이 등장하면은 경찰로 치환을 해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아니고 행정 개입 청구권이 경찰 개입 청구권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지만은 이렇게 치환을 해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 개입 청구권의 전제는 재량권용으로 수취 이론이잖아요. 거기 전제는 띠토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식.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요령. 만약에 최초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전제로 인정되는 거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띠토 판결이 아니고 재량권 0으로의 수축이론입니다. 요번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세요. 최초는 효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띠토 판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 시험에서 전제란 말이 등장하면은 재량권용으로 수축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란다 판결과 에스코베도 판결을 딱 붙여놨어요. 미란다 판결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런 것이거든요.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 절차 안 밟는 거잖아요. 적법 절차 안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코베도 판결은 이 변호인과 피의자가 접견 교통하는 걸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에스코베도 판결이거든요. 이제 요 포인트만 잘 잡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1882년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잖아요. 이때 두 가지 오답 포인트가 있어요. 일반 수권조항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개별적 수권조항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에서 넘어온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개괄적 수권조항이다 라는 근거도 되는 겁니다. 일반적 수권조항은 다른 말로 개괄적 수권조항 또는 포괄적 수권조항 이렇게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개별적 수권조항이라고 쓰면 틀린 말이고, 또 한 가지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이렇게 위험 방지에만 한정해라. 그럼 위험 방지에는 소극입니까? 적극입니까? 소극적. 이런 논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제가 이제 답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왔지?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분석을 지금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 분석까지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경찰의 기본 이념이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경찰에게 전 범위를 전체 틀로 정리를 못하면 이제는 조금 풀기가 조금 좀 버거워지는 유형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경찰의 기본 이념 또는 경찰 활동의 기본 이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의 기본 이념은 뭐일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영주의, 인권 존중주의, 경영주의, 이런 5가지 기본 이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전체 수부로 기본 이념, 그럼 지금 요 생각을 자동으로 탁 머릿속에 1, 2초 사이에 5가지를 툭 띄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읽었을 때 5가지가 교차되어서 크로징이 되어서 정답, 오답이 나오지. 경찰의 기본 이념 하면 그것만 생각하니까 답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헌법상, 자, 헌법상 뭐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경찰 공무원법인데 요것도 있잖아요. 국가공무원법으로 등장을 시켜서 오답을 뺄 수 있어요. 자, 국가공무원법상은 정치 관여가 아니라 정치 운동 금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인 1949년도에 제정된. 그런데 경찰 공무원법은 1969년도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법인데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지, 경공법에서 말하는 정치 관여 금지인지, 요거를 동시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요거 얼마든지 바꾸어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자, 관여하는 이런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관여하는, 아, 그러면 경공법은 맞네. 관여.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이런 것들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치운동 금지, 정치관여 금지, 국공법, 경공법, 3년 또 3년의 자격정지, 이런 부분도 5년의 자격정지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건데 앞으로를 위해서 분석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자법하고 그 다음에 이 경직법은 당연히 기본적 인권 보호를 명문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경직법에서 직권은 필요 한도 내에 행사돼야 되고 비례 원칙을 명시하고 있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남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경직법 12조에 명시되어 있죠. 쑥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경찰의 관할 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1번 같은 지문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보지 못한 지문이어도 전혀 답 고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걸 안 배웠어도 이런 게 이제 소거법이거든요. 왜냐하면 2, 3, 4는 일반적인 공부만 해도 다 노출된 거거든요. 2번부터 볼까요? 요거를 바꿔치기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회의장이 딱 나오면은 회의장, 여기 보시면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아닙니까? 바뀝니까? 회의장 건물 안이 되어야 되고, 근데 바뀌어놨어요.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을. 자, 요것은 경찰의 회의, 상식선에서 보시면 경위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의용경찰을 말하죠. 의용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찰을 말하죠.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니까. 자, 요런 내 요거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반적이었죠? 그 다음에 요게 일종의 행정응원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국회 사무처의 동의가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요것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이, 요거는 이번에는 요걸로 바뀌어내놨네요.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도청장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요거 다 봤으면 요거는 뭐 보나마 하나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안 배웠어도 이런 것들을 소거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장에서 2개 지문 이상만 알면은 소거법으로 30개 이상 문제만 풀어내면은 거의 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을 위해서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깨진 유리창 이론 나오잖아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오면 자동으로 무관용 경찰 활동을 자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둘은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그럼 무관용이 나오면은 반대인 관용 경찰 활동을 같이 생각해 줘야만 실수를 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용은 될 수 있으면 봐준다. 무관용은 절대로 사소한 것도 봐주지 않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좋아요. 깨진 유리창 이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좋게는 이번 출제하신 분들은 앞에는 맞게 딱 해놓고 뒷부분을 살짝 틀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그 특징들이 나와요. 이 보면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낙인 효과를 자 이게 오답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답 포인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박아야 되냐면 제가 이 문제 풀 때 요거를 생각 같이 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무관용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문제를 참 잘 낸 것 같아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니까 무관용 경찰 활동이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럼 무관용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처벌을 않겠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럼 될 수 있으면 처벌을 하면 할수록 낙인이 많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잖아요. 그럼 낙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까? 낙인 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한 겁니까?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소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배경적 지식이 이해가 안 되면 쭉 읽어가면서 툭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문이 도저히 이 문제에서 이 지문이 도저히 느낌이 안 왔으면 공부 방법 바꾸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계속 그 공부 기존 스타일대로 해보세요. 계속 이런 문제 나오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극대화예요. 극대화. 최대화, 극대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상활동 이론은 두 가지가 있죠. 범대부가 있고 비바 모델이 있죠. 근데 비바 모델이 경간부에서 그 스펠링 그 뜻이 한번 나온 이후로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보시면은 밸류, 이너시아, 그 다음에 비저빌러리 요거를 저기 저는 사하라 모델에서 요 사하라 모델 A 있잖아요. 어세스먼트 있잖아요. 요거로 저는 바꾸어서 나올 확률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의외로 요것을 absence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자의 부재, 범대부에서 요 보호자의 부재로 바꾸어서 출제가 되었죠. 아주 순하게 일상활동 이론 내용에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는 여기 사하라 모델 여기하고 왜냐하면 액세스하고 요거 액세스가 돼야 되거든요. A는 예, 요거 접근 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분석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 3번도 여러분들 제가 되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헥스에다 넣어 놓으시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되고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고 말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보세요. 이게 재퍼리가 나오면은 경찰에게서 두 군데 중요하죠.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을 재퍼리가 좀 그 진화를 시켜서 셉티드, CPTD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재퍼리가 이 범죄 통제 모델 세 가지를 주장하잖아요. 이 범죄 통제 모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자 지울게요. 나머지는 세 가지 모델이 뭐 있나요? 억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복귀 모델, 환경공학을 통한 모델이잖아요. 그럼 요건 고전주의 관점, 여기는 실증주의 배경,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셉티드의 관점이잖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물었을 때 이 의도를 모르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셉티드 전략은 재퍼리의 범죄 통제 세 가지 모델 중에 엉뚱하게 이제 고전주의의 배경인 억제 모델을 집어넣었잖아요. 요 대신에 뭐를 넣으라고요? 환경공학을 통한 통제 모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있잖아요. 클락이 주장한 큰일 난다. 상황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경우에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것들인데 쭉 보시면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나오면 자동으로 자식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합리적 모델, 일상활동 패턴 이론, 생태학 이론은 들어가도 되고 현대적으로 넘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핵심이 뭡니까?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이익을 주지 않으면 범죄는 예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야, 전이효과 여기를 막아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범죄 저지르지 않느냐. 이게 전이효과 또는 풍선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이 되잖아.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제가 소름 돋았다라고 지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문자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전화도 받고, 여러분들 카페에서도 아마 요거 그 어느 학생이 올리는 걸 봤을 때 나는 무슨 얘기인 거 처음에 그랬어요. 이 지금 위험에 대해서 소름 돋았다고. 제가 이 유형을 총총모에서 요런 유사한 사례로 총총모에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자,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요. 보세요. 이미 이제 총총모 할 때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소름 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위험의 인식 딱 나오면 여러분들 숲을 그려야 되죠. 위험은 오상위험, 위험이 외관적 위험, 이런 게 위험의 인식이잖아요. 인식과 사실이 불일치하는 거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되냐면은, 보세요.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예요. 그럼 전날 악몽을 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머릿속에 탁 이제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이게 확 스쳐가야 되냐면은, 사회계약설에서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가 쑥 스쳐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절도를 당한 경험 있는 사람이 현직 경찰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절도 신고를 받았을 때에 옛날 감정이 살아나와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를 위배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게 머리에 싹 스쳐가면서 보세요.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B와 2인 1조로 순찰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 들려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들리는데 A가 지금 악몽을 꿨잖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도 위험하게 본 거예요. 악몽을 꿨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자, 보세요. 경찰의 재량은 고도의 합리적 재량을 경찰에게 위임해 준다라는 게 판례 태도이잖아요. 고도의 합리적 재량. 그 반대로 가면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주관적으로도 재량 발휘할 수 있는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포인트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정상적으로 A가 들었을 때는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악몽을 꾼 거야. 악몽을. 그리고 악몽을 꿨으니까 잘못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위험으로 딱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딱 와버려야 돼요. 오상위험이라는 게 딱 여기서 읽어갈 때 탁 들어오는 게,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답 고르는데 큰 실익이 없어요. 결정타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상위험을 묻고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뭐 문 부수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오상위험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도 딱 보면은 의무에 사리 깊은 판단을 하였고, 이 자체부터가 벌써 틀렸죠. 사리 깊은 판단 안 했잖아요. 뒤에 읽어갈 것도 없어요. 뒤에 예비적 조치, 적합한 이런 말들까지 눈에 들어오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공부가. 이해됐어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은, 2번도 보시면 주관적 추정 당연히 포함하죠. 주관적인 객관적인 추정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은, 외관적 위험이 아니라 오상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 조심. 1, 2번 다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행위는 악몽꾼 A죠.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 정당의 반대는 부당하게 라는 얘기잖아요. 정당화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봐보세요. 악몽을 꾸어서 클래식 음악을 위험이라고 주관적 판단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럼 잘못 추정했으니까 이 개입은 위법한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위법한 개입이 되면은 쟁송수단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A는 민형사상 책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경찰 개입 시점에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손실보상 책임이 손실은 뭐 할 때 생기는 겁니까? 적법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예,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쳐야 됩니다. 자, 요 문제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강의 전에 소개한 내용인데, 자, 요거 보시면 브랭턴과 파우스트 1차 일반 대중, 2차 우범자, 3차 범죄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상습범 대책을 수립하거나 재범, 상습범이니까 이미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1, 2, 3번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범죄자에 가깝잖아요. 범죄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교정 프로그램 그러면 이미 범죄자에게 교정 프로그램을 넣잖아요. 그럼 1과 3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어 잠재적 범죄자는 일반인과 달리 범죄성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범자가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이나 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것이니까 우범 뭐 집단이나 우범자 이런 표현들을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우지 않아도 이런 개념 논리를 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범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범자죠. 요것도. 자, CCTV나 비상배열은 이렇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을, 1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뭘 물어도 다 찾아내야 되겠죠. 가장 어렵다라면은 모든 걸 올바르게 연결한 게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난이도가 있겠죠. 자, 마차 앤드 사이키스 중화기술인데, 자, 요거는 분명하건데 출제가 이제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요게 출제가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뭐 있었어요? 아싸, 아싸, 하이, 문화, 구조. 여지없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노미 사회학습이 아니라 사회해체 이론, 하이 문화, 그 다음에 문화 갈등, 문화 전파 이론 요거는 구조 원인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럼 구조 원인이 기준이 되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은 뭐뭐 있어요? 사회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이 있잖아요. 이런 큰 숲을 그려놓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서 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원인이 있고 과정 원인이 있잖아요. 과정 원인은 또다시 자식이 사회학습 이론, 사회통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이렇게 또 3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좀 그러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중화기술이니까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정 이론 등의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회학습 이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숲을 그리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 그 다음에 사회통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회 과정 이론이잖아요. 그럼 아예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답을. 그런데 여기가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덩그러니 틀리면 안 돼. 이거는 1, 2초 컷입니다. 1, 2초 컷. 만약에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걸 묻는다면 뒤에 거 전혀 몰라도 답 고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정말 몇 초 컷입니다. 이게. 이해됐어요? 이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큰 숲을 그리라는 이유가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백로도 써보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큰 목차를 그려놓고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는 공부법이 요즘 시험을 정복하는 아주 좋은 공부법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셔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정당,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것만 다음을 위해서요. 피해자는 빅팀을 말하는 거예요. denial of victim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피해의 부정인데 이 피해는 인저리를 말하는 denial of 인저리 이렇게 인저리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에서 인저리 타임 뭐 말씀 강의할 때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지금 보호를 해주는데 자기가 진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부정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예, 요거는 뭐를 부정해요? 피해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화기술 이론이 무슨 뜻입니까? 핑계대는 이론이잖아요. 합리화시키는 이론이잖아요. 중화기술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난 뭐 이 정도야 뭐 무슨 이게 범죄냐.
너 일주일 굶어봐라. 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훔쳐 먹는 게 뭐 그게 절도냐. 이렇게 이제 항변한다든가. 이게 중화기술 이론의 유형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비행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언제 합리화 또는 핑계를 대는지 설명이 어렵고 비판받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중화의 합리화, 핑계를 댄다고 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차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잘 좀 앞으로를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구조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개념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경찰활동 나오면은 자동으로 전통적 경찰활동을 머릿속에 그려놔야만 답이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통은 대륙복귀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지역사회는 영미복귀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방과 진압도 크게 생각해 보시고, 자, 지역사회 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 보세요. 여기에서 벗어나, 이 말이 전통적 경찰활동의 특징입니다. 진압에 포커스를 하는, 여기서 벗어나, 그러니까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나오면 전통적 경찰활동을 딱 머리에 새기고, 그 다음에 예방과 보세요. 이제 예방 딱 포인트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예방이고 여기는 진압이잖아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트로야노비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 그 다음에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자, 이웃지향적. 요거의 핵심은, 자, 보세요. 비공식 사회통제의 약화. 요게 경찰관이 아니라 뭐 요즘 같으면 자율방범 대원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해주고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게 약화되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이 소외를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범죄 발생 원인. 요거는 이제 더 멀리 가면은 사회 해체 이론과도 설명을 또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주민, 그래서 관과 요렇게 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 협력 제한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감시하는 거.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윌리엄스의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그 다음에 이제 전략지향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지향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자,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전통적 관행과 절차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룰대로 규칙대로 권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략, 예를 들면은 전략적 경찰활동의 반대는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을 순찰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배치해서 똑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전통적인 관행이라면. 그런데 금요일날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 토요일날 많이 발생해. 그러면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배제하면 안 돼요?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이용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배제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용해서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 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거, 이게 바로 전략지향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기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경찰 활동하는 거, 효과성 향상을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효과성 향상을 위한. 그래서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자, 요 점 조심하세요. 오답 포인트라면은 여기 이제 범죄 사건 정보, 요렇게 해서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진압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출제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범죄자 정보나 범죄 정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예방이 포커스이고 정보 기반 경찰 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압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통적 경찰 활동. 여기는 전통적 경찰 활동에 해당되고, 여기는 범죄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것도 나중을 위해서 요 계속 나오죠. 요거를 활용한 여러분들 중에는 간간히 요것도 물어봐요. 법집행 이주이니까 전통적 진압 아닙니까? 앞에 주어를 무시해서 그래요. 여기에 따르는 법집행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찰입니다. 10번 보세요.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순찰 노선은 정성 순찰. 노선이라는 거예요. 순찰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정석으로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어디를 가고 어디 정선. 난선은 딱 시간만 정해져 있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난선 순찰이잖아요. 요게 이제 정선 난선의 장점을 딱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만을 가지고 순찰하는 걸 요점 순찰. 그다음에 이제 구역 순찰. 요게 이제 핫스팟이라는 표현들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집중적으로 우범자나 우범지대가 있는 요런 거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거 구역 순찰. 앞으로 지금 제가 구두로 말한 내용들이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맛이 보였지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맞는 얘기고 2번을 보시면은 캔자스시 예방순찰 실험의 경우에는 자 이게 틀렸어요. 캔자스시는 자동차 순찰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량 순찰이라고 말하는데 엄격하게 우리나라 정서로 말을 하면은 차량 순찰하면은 우리나라는 차의 개념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는데 지금 순찰 방식은 자동차 순찰이 있고 오토바이 순찰이 있고 자전거 순찰이 있고 도보 순찰이 있잖아요. 엄격하게 치면은 차량 순찰보다는 자동차 순찰 이렇게 해야만 맞는 말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 왜? 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도보 순찰 구분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더 깔끔해지는 거예요. 차량 순찰에도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동차 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아서 자동차 순찰과 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순찰인데 도보 순찰로 해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시의 도보 순찰 실험의 경우에는 자, 이 프린트 시의 도보 순찰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 프린트 시의 이 순찰 실험을 하는 그 취지가 있을 거예요. 실험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유는 뭐냐면은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 중에 어느 순찰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안정감을 갖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그럼 프린트 C는 구역이 지금 20 몇 개의 구역, 그 당시에 실험할 당시에 20 몇 개의 구역이 있는데 실험을 했는데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if 가정을 해보면은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면은 불안함을 느껴야 원칙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자동차 순찰보다는 도보 순찰을 하는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아예 범죄율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순찰 실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시민들이 안정감을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 중에 어디에도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러면 프린트 C는 구역이 뭐 20 몇 군데 그 당시에 그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범죄율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어느 지역은 감소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증가시켜도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어느 지역은 증가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했으니까 여기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도보 순찰에서 훨씬 잘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프린트 시의 도보 순찰 실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대힐과 월커의 공통적인 것은 대민 서비스 제공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훈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극행정이란 요거 조심할 거는 성능이 제대로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오답 포인트거든요. 성실성과 능동성. 그 다음에 사전 컨설팅 감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적극행정 나오면은 머릿속에다 소극행정을
딱 그려놓지 않으면은 또 답이 잘 안 보여요. 사전 컨설팅 감사라는 것은 미리 감사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고, 자, 감사는 원칙적으로, 이제 요게 틀렸어요. 감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현지 실지 감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요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미 출제된 내용이니까요. 행정심판 소송이나 수사나 타기관에서 감사 중인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12번 같은 문제도 이 이제 숫자를 몇 개인가, 박스 문제 숫자를 묻는 문제인데, 기억 같은 문제도 이미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의 이론은, 여러분들 시험원에 미끄러지긴 경사로 이론은 요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험원에 미끄러지긴 경사로 이론은 처음에는 사소한 부패가 아니잖아요. 부패하지 않은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커다란해져서 부패로 뭐라고?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소한 부패가 아니라면 이건 이미 출제된 겁니다. 자, 요거 때문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내부 고발에서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내부 고발의 최후의 수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하자, 휘슬 블로워를 하자, 내부 고발자가 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외부에 이미 공포한 후에 너무 경솔하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공포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회의주의가 등장하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시험에 2차에도 나왔고,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의 공통점은 불신이죠. 그러나 냉소주의는 불특정을 상대로 하지만 회의주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데 불특정해서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약 불특정하면 냉소주의로 가야 되겠죠. 요것 때문에 틀렸고요. 자, 요거 이제 암기성으로 가신 분들은 전신주가 나오는 순간, 요거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를 계속 그래서 강조했었어요. 어떻게 강조했냐? 추격을 해서 뒤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쏴서 사망을 하면은 공공의 신뢰와 연관을 지어라. 그런데 뒤에서 추격을 해서 전봇대에 전신주에 부딪혀서 스스로 사망을 했다. 요거는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와 관련을 지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신주가 나오니까 요거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다, 이리 바로 지금 급하게 아마 그 오류를 범한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사망은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서 절도범을 직접 경찰관이 사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해서 요거 하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치행정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 경찰행정법은 핵서 내용을 핵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그 내용 벗어나지 않았어요. 답 고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한번 봅시다. 법치행정 원칙. 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면, 이게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의 우위 원칙은 이렇게 제약규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제한하거나 권리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중요사항 유보서를 아예 명시적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요게 법률 유보의 원칙을 말하는 게, 이게 다른 말로 근거기본.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행정기본법 8조인가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자,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행정기본법이 법적 근거로 가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용법적 근거. 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 요거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 규율을 말하는 거예요. 딱 법률만이 되지 다른 건 안 된다. 근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근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 그러면 이제 법률에만 근거한다면 법률이 위임한 법규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는 조례나 규칙 요걸로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본권 제한이. 이게 실질적 기본권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은. 이해됐어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말한다.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잖아요. 그럼 위법이 되면은 어떤 방법이 있죠? 쟁송수단이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잖아요. 쟁송수단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제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행정입법도 요것도 뭐 워낙 맨날 나오는 것들, 뭐 굳이 설명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법률이나 대통령 위임 또는 이제 요 직권으로는 총리령 할 수 있으면 부령은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간히 오답도 나오는데 다 부령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불행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불행 형식이니까 여러분들 법규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판례, 핵세의 판례에도 다 있습니다. 요런 내용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서 지나지 않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행정 규칙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실제는 법규의 성질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면은 요거는 대외적 구성력을 갖지 못한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잖아요. 예, 판례 태도.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보세요. 위헌결정이 선고가 돼버리면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헌결정이 선고됐으니까. 그럼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규정의 근거에 제정된 법규명령은 효력이 없어요. 앞에 근거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효력을 상실한다 해야 되는데 유지한다 해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직접 관련되는 요거는 조금 엄격하게 보면은 이제 요것만 나와도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요대로 시험에 나왔다면 이게 이제 법률도 하나 더 들어가면 더 이게 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아주 충실하는 내용이지만 뭐 이게 없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올 때는 3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은 국자법이에요. 시도자치경찰이 워낙 많이 나와요. 국자법에서는 거의 뭐 80% 이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나오면은 나중에 해서 국가경찰위원회하고 구별하시면 돼요. 7명은 똑같은데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명인데 국가경찰위원회는 1명이라는 거, 요거 구분을 하시고, 자, 요거.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가 바로 임명합니다. 누구? 위원장은. 그런데 상임위원은 보시면 이 상임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누가 위원장이 제청권자입니다. 물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연임할 수 없다. 이제 보시면은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국가경찰위원회는 남은 기간이 몇 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 1년 미만 뭐 남아있을 때는 요때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최저기온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7일 이내.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 제2요구에는 국가경찰이 있는 10일 이내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 국자법이 지금 두 문제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쉬운 게 나온 거예요. 요거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건 수사 관련된 사건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뭐 예상되는 문제죠. 경직법 및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요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 둘을 합하면 법령이죠. 자, 여기에서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한 영상 음성 기록의 보관 기간 여기 나와 있는데 30일인데 조심해야 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사 중인 경우에는 90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요건 채용 이미 기출된 거 또 나왔어요. 그 당시에 채용 기출은 경찰청장, 시도청장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들 경찰청장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뭐 이제 많이 노출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경찰청장만입니다. 시도청장, 경찰서장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주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 자, 이게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찰관이 몸캠을 해가지고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가지고 나와서 영상과 음성을 기록했어요. 기록을 해서 기록을 마쳤어요. 기록을 마치면은 시간을 두면은 안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돼요. 지체,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틀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를 이용해서 DB, 이렇게 DB 데이터베이스 전송 저장할 수. 자, 요것도 틀렸어요. 요 두 개 틀렸네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발견 못했어. 지금 요런 거는 덤이죠. 반드시 저장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하며 영상 기록을 임의로 편집이나 복사나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 보상입니다. 경직법 관련해서 손실보상. 경직법과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요 부분도 요 내용은 보시면은 조심할 게 요거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적법하니까 손실보상이죠. 위법할 때는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써야 되니까.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일상적인 표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보상금 심사위원회라는 말이 딱 등장하면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의 경찰서장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서장 안 들어가요. 경찰서는 없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개를 딱 비교점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찰서는 없잖아요. 경찰서장. 요것도 오답 포인트. 거짓으로 했으니까 마지막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등장해야 되고요. 손실보상금 지급할 경우에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사 자료와 결과를, 요거를 보면은 경직법의 조문을 시행령과 합성을 시켜놨어요. 대통령령을. 요 뒤에는 이제 대통령령이 들어가 있어요. 반기별로 보고해야 돼요. 반기별로. 이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령, 경직법 시행령. 이 경우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손실보상의 적법성,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막직자 특강에서 뭐 적중행위하기보다는 쉽게 공부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마 특강 들어본 사람 알 거예요. 조국고시 해서 바로 그냥 뭐 컷이죠. 컷. 조국고시, 요건 조국고시가 아니라 무슨 교수예요? 부교수죠. 부교수. 근데 여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조문에서 이 경찰학을 가르치는 요거는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조문대로라면은 법학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조국고시 하면 끝났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이 되겠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을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제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 이제 나중을 위해서 분석해 보면은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이 과태료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질서 위반 행위는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돼. 요 이의 신청, 이의제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자, 여기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부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미 부과를 해버렸잖아요. 부과를 했으니까 감경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면제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잘못한 거예요. 오인. 이제 지금 이거 뭐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데는 오인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그러니까 요거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10일 이상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10일 이상 이렇게 10일 이상. 자, 그 다음에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요게 이제 이의 신청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의 제기를 60일 안에 할 수 있으면 이의 제기하면 이제 효력이 바로 과태료 부과는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력이 한 문제 이렇게 등장했는데 공정력은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위법하지만 유효한 행위입니다. 이게 하자가 있지만 유효한 행위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자 여러분들 취소는 위법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위법이나 부당할 때 취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회는 어쩔 때 처리할 수 있어요? 적법할 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에는 자, 여러분들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이미 지금 위법 하자가 생긴 거예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이제 공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워낙 판례 많이 나온 거예요.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무효 사유이면 무면 운전인데 당연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는 거니까 무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건 사례로 딱 알고 있으면 쭉 읽어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운영하는데 옆에다가 간판을 하나 달았어요. 그런데 이 간판을 달았는데 위법임을 이유로 해서 관할 행정청에서 간판을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판을 철거한 경우에 이미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간판을 다시 만들어주세요라고 이게 무슨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뭐는 가능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다시 간판을 원위치 시켜줘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근데 간판을 왜 철거했어?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요거 딱 사례 하나만 들어가 버리면 쉬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부분이 기억나나요? 좀 그 획서에 그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 뭐 판례 6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앞부분이 무효이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원래 하자의 승계는 취소일 때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잖아요. 무효는 인정 안 되는데 그래서 질문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선행행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공정력, 집행력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자, 그 판례가 아니네요. 이게 민사소송 절차의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판례가 아니네요. 네, 그 판례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무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제가 헷갈렸어요.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지금 요 내용을 제가 요 앞에 내용이 무효이면은 중대 명백하에서 당연 무효이면은 후행인 건축물 대집행 개고처분 당연히 무효. 이제 요런 거에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다라는 게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요게 별개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따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사소송 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 긍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거하고 달라요. 자, 무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효는 조금 전에 지금 4번 같이 중대 명백하느냐에 따라서 중대 명백하면 무효이고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 무효는 이렇게 중대 명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자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중대 명백 나왔죠. 자,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2번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 이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판례에서는 중대 명백하냐 이 제시되지 않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중대 명백하지는 않지만 취소 사유가 되느냐 이게 쟁점 논점이잖아요. 요 정도는 여기 지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 정도는 가능하지만 무효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당연 무효이다. 요게 당연 무효이다가 이제 판례는 위법이다. 위법에서 이제 취소할 수는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 판례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정한 지와 상관없이 이를 관계법령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은 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맨날 나온 문제 다 이게 헥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어떻게 임용돼도 결격 사유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실에 의해서 임용 결격자임이 밝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처음부터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당연 무효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상 강제를 물었어요. 이때 강제는 자, 이렇게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 집행은 여러분들 대집행, 그 다음에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요거를 말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예요.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을 해도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게 직접 강제이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의무는 하명을 내리면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제 집행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인 직접 강제.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징수란 강제 징수. 여기 강제 징수예요. 자,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핵심적인 건 금전급부 의무가 되겠습니다. 금전급부 의무가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도 금전급부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강제징수예요. 자, 그 다음에 즉시강제의 키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을 명할 시간적, 하명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건 바로 즉시강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내용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뭐 이게 나올 거 딱 두 가지 조심해라고 그랬죠. 이행을 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내용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에 의해서
납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것은 납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 시험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반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뭐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만 된 사람 요거 딱 보면은 답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예. 예측한 원칙이에요, 원칙. 자, 이거 보시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이 배경을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의 주소, 여러분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이 개인정보를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기본 강의에서 예를 들어드려서 병원 갔을 때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쓰잖아요. 그럼 병원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병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병원 가면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정보 처리자, 병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병원은 목적이 뭐예요?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최대한 하면은 안 되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느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강론 파트에 무엇을 알고 있으면 훨씬 문제 풀기 쉽냐면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보세요. 완전성 나오면은 완전성 앞에 무슨 성이 있냐면은 정확성이 있어요. 정확성은 뭘 말합니까?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게 다 모이면 완전성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확성, 완전성, 이렇게 신속성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확장성, 신속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신속성이 아니고 최신성. 지금 제 말은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여기 최신성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속히 하면은 개인정보가 잘못되거나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성과 확장성은 아까 1번과 배치되는 거예요. 딱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막 다른 용도로 다른 정보를 막 확장시키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러면은 보세요. 정확성, 그 다음에 완전성, 그 다음에 이렇게 최신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아마 최신성이 아마 맞을 겁니다. 최신성. 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최신성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법조문대로 정확을 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병원은 개인정보를 또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들 익명은 누구 땡땡땡땡 익명이잖아요. 가명은 예를 들어 땡땡 이렇게 하면 익명보다는 여기 이제 가명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익명 처리를 하고,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익명 처리가 불가능하면은, 달성할 수 없으면은 그때 비로소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중을 위해서 가명 처리를 하고 안 되면 익명 처리를 한다. 이 오답 포인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자, 다음을 위해서 개인정보, 아마 이 정도면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행정절차법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법령 특강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법령 특강에, 그 다음에 요번에 특강이 있었죠? 막직자 특강에서 여러분들 각 법령들 목적들 쫙 정리해 줬죠.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해서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을 해야 되고, 분명하지 않으면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서 관할을 결정한다. 명시적으로 그냥 규정이 돼 있어요, 법조문에.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오답을 내놨어요. 송달이에요, 송달.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자, 여러분들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요걸로만 가능하나? 요걸로만? 그럼 행정절차법 보면은 우편 또는 교부, 주거 요 사인 받는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메일로, 요런 게 나오니까 벌써 이미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원하면은 현장에서 어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 생각했으면 이 문제가 만 때문에 틀렸다는 게 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되고,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행정심판법인데 이번에 이제 저는 항상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명확하게 먼저 해놓고 플러스 알파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보, 가장 기본적인 게 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의 종류 있잖아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 있지 않아요? 다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요번에 다 그것만 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럼 보시면은 취소, 이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다음에 항고소송은 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딱 요 기본 틀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틀입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재결을 물었어요. 재결을 물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라서 사정 재결을 할 때는 청구인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자, 이 보세요. 이제 관찰력이거든요, 이게. 사정 재결은 뭐예요? 행정심판에서 내가 지금 야 이거 억울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사정 재결은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인용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공공복리 차원에서 어디 나오나요? 공공복리, 여기 보세요. 4번.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이게 사정 재결이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을 낸 사람은 지금 억울해서 냈는데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거,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공복리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기각이거든요. 그러나 기각을 하지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사정 재결의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세요.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에게, 그러면 2번 죽는 거네. 생각만 하면 되네, 생각만. 이 사람에게 왜 명을 합니까? 피청구인에게 명을 해야죠. 지금 이해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의 무효등 확인심판, 요게 나와야 되고, 워낙 효력 유무가 딱 나오면 무효등 주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자, 무효등 확인심판 나왔고, 의무이행 심판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뭐 나오면 돼요? 취소심판.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나오면은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르는 바로 요겁니다. 처분을 하거나 의무를 해라. 의무이행이잖아요.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거죠.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죠? 의무이행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인용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대로 행정소송법상의 종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보세요. 여기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안 풀고 넘어가려다가 요런 게 지금 항고소송이거든요. 항고소송에 또 자식들이 요렇게 취소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봐보세요.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러면 요거는 무슨 소송이에요? 무슨 소송?
민중소송이 돼. 직접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 소송의 법률관계 한쪽을 누구로 잡아란 얘기야? 당사자. 그럼 요건 무슨 소송이 되겠어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동기부여 이론인데, 요거는 메슬로우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생리적인 거. 자, 불엄이 나오는데 불엄은, 자, 요렇게 여기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노력을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성과가 나오죠. 성과가 나오면은 뭐가 나오나요? 보상을 하죠. 보상이 되죠. 보상이 되면은 뭐가 되나요? 만족을 느끼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요게 기대감, 요게 수단성, 요게 유의성. 요걸 읽어가면서 이게 머릿속에 떴으면 이게 맞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 영어로 써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영어로 써보셔야 돼. existence 요렇게. 그 다음에 relatedness 요렇게. 그 다음에 growth 이렇게. 그래서 ERG 뭡니까? 예, 생존, 존재. 그 다음에 relatedness 관계. 그 다음에 growth 성장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요게. 그 다음에 맥그리거는 XY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생이론,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허즈버그로 가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건 나왔습니다. 28번을 보시면 조직편성의 원리인데, 참, 요게 표현이 좋은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계층제잖아요. 계층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죠.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서 신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자,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계층제는 위로 갈수록, 이렇게 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체는 무슨 분화예요? 수직적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수직적 분업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집권화 현상이잖아요. 집권화는 위에서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바텀업이 아니라. 위에서 지휘관이 탁 지시를 내리면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집권화 형태잖아요. 그러면 수직적 분화의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위에서 집권화, 위에서 탁 때리면은 밑에 부하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기준만 알면 쉬운데 이게 모르면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알면 너무 쉽고. 동기부여가 향상될 수가 없죠. 동기부여가 저해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것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요거 설명드릴게요. 업무가 단순할수록 가장 업무가 우리나라 단순한 데가 어디에? 집하죠. 사람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지구대 파출소. 기획부서는 시도청이나 경찰청으로 올라갈수록 업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나 숫자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통솔 범위는 좁아지잖아요. 위로 갈수록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그런 얘기죠. 지금 요거 설명드리려고. 계층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층 수가 이렇게 3개 계층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계층이 있는 거 경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명을 할까요? 90명? 그럼 계층이 3개 있으면 30명, 30명, 30명인데 5개 계층이 있으면 뭐 515, 58에 40, 18명씩 있잖아요. 이렇게 계층이 많아지. 이게 지금 계층이 3개 계층에서 이렇게 3개 계층에서 5개 계층으로 많아졌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계층의 수가 3개에서 5개로 많아질수록 통솔 범위는 보세요. 30명에서 18명으로 좁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 요 논리를 잘 잡아가셔야 돼. 이런 건 연습을 많이 안 해놓으면은 딱 직관적으로 안 나와요. 이런 게 극한의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시면은 법률, 경공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는 경공법 7조와 경공법 4조가 이번에 출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나오지 않는 신기초역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채용 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우리 이제 경공법에서는 일반 경찰이든 해양 경찰 이게 다 적용되니까 주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써도 상관없고 또는 했으니까 경찰청장만 써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반드시 뭐 해양청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때는 자, 이게 오다 포인트죠.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2년, 1년 있었잖아요. 기억되나요? 자, 청장은 요겁니다. 이번 문제에서 가장 또 어렵게 꽈놓은 문제가 또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문이. 자, 요거는 경공법과 임용령인데 두 개의 항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보니까 어떻게 묶어놨냐면 보세요. 청장은 신규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자, 부정행위를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출제하는 어느 교수님이 이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하면은 부정행위 하는 사람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적발하면 그 시험을 뭐 해야 되지? 못 보게 시험 정지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상황 정지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정지하고 그 시험 무효 처리를 하든가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었으면 합격 취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엮어버렸어요. 뭘 엮었냐면은 마지막에 종착역을 봐보세요. 잘 보세요. 분석 잘 하셔야 돼. 시험을 부정행위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시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요거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예요. 그죠? 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오면 1항 내용인데 뒷부분에 3항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 미리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시간상으로 지금 3항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시험 정지는 제외라고 단서가 나와요. 왜냐하면 통지는 이미 정지를 했는데 통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지는 그걸로 끝난 거니까. 그럼 시험 정지는 제외예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시험 정지는 제외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시험 정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1, 3항을 합성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또 많이 고민해서 꽈놓은 게 또 요거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이제 소거법으로 1, 2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4번 봐보세요. 신규 채용 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맞는 얘기예요. 결혼 보충을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이나 근무 예정지나 기관별로 구분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꽈놓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경직법의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의 규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경직법이 워낙 중요해요. 워낙 경직법이. 그래서 경직법은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 자, 요런 것 나오면은 뭘 묻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 앞에서 읽어가지 마시고 목적이 뭔지, 뭘 요구하는 건지 먼저 보셔야 돼.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가스 발사총이에요. 그럼 가스 발사총의 요건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경찰관의 자, 여기 신체, 생명 신체, 재산이 나와서 틀릴 또 오답 포인트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비례 원칙,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 경우에 이제 1m 거리에서 상대방 얼굴을 향해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장 적절한 거였어요. 요거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 전극침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양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쇳덩어리 돼가지고 통 누르면 또또또또 해가지고 그 전극침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를 향해 쏘면 안 돼요. 얼굴 향해 쏘면 안 되죠. 얼굴 향해 쏘면 안 돼요. 이게 상대방의 신체 얼굴 요거는 가능하지만 여기는 안 돼. 요건 상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요 둘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석수물 스발차바 경포 뭐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건 암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요번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니까 요건 여러분들 1전 2막 3회, 1전 2막 3회, 2막. 요거는 진짜 1초 컷입니다. 1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보호규칙. 정말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옵니다. 경찰청, 경찰 인권보호규칙이잖아요. 경찰 인권보호규칙은 어디까지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도청. 요것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이제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시도청에까지만 있고, 자문기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바꿔치기해서 오답을 냈어요. 요렇게 두 개를 바꿔치기해서. 경찰청은 감사관이고 시도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다.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승진 기출 문제입니다. 요번에 승진 기출만 풀었어도 30, 30 그대로 아마 덤으로 하나 맞췄을 거예요. 근데 승진 기출 안 했으면 엄청나게 당황했을 문제입니다. 요거는 승진 기출 안 봤으면 틀릴 문제이고 봤으면은 이제 덤으로 하나 주순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진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요게. 자, 요건데 요게 이제 플러스 천재에서 문제가 요 지문 하나만 빼고 그대로 막 여러분들 예상 문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헥스에도 나온 내용인데 사실은 요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틀려도 나중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가 하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 대통령으로 정한 풍속영업은 뭘 말합니까?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상 뭐 노래방은 음악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그 다음에 뭐 음식물,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노래방을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그 다음에 그 무슨 그 무도학원을 운영하던 이런 사람들을 풍속영업자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무슨 사항이냐면 준수사항을 묻고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출제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강약 조정을 위해서 출제했다라고 해서 이 정도는 뭐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데 강론 파트에서 이렇게 너무 지엽적으로 내서 조금은 그러긴 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보시면 이게 가장 처벌을 세게 합니다. 요거를 세게 하고 요거를 이제 3년 이상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나오는데 이게 3년 2천만 원 요거인데요. 뭐를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에 오답을 내놨냐면은 음란한 문서나 도화나 영화나 음반 비디오물 그 밖에 음란한 물건에 대한 요거는 제작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 제작 요거를 반포나 판매하는 행위 요거 풍속영업자가 요거 제작까지는 안 들어간다. 앞으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하게 보면은 법조문으로 보면은 이를 알선하는 행위하고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법조문에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요렇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선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굳이 본다면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요것도 약간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상시 훈련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신고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끝났어요. 요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평상시에 못 보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문이나 얼굴에 관한 정보 법률에서 이제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요겁니다. 사전 신고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사전 신고증. 그 다음에 요 밑에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이해돼? 네, 요렇게 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경찰 관서장과 관서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 이미 종사해서 이제
퇴직한 사람이죠. 다 들어가, 세 사람 다. 다음을 위해서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실종 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용하면 안 되죠. 목적 외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 관련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목적 용도 외로는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서장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야 한대요.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1년간 보관한다? 이거 뭔가 문제 있죠.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4번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6번 테러 방지법입니다. 1번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니까 그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국적이 아닌 다른 곳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죠. 테러 위험인물과 구별해서 자꾸 비교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테러 자금 모금하는 사람들은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자, 그런데 요게 나왔어요. 대테러센터를 두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두는데 요거는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테러 관련되니까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민간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공무원이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그러니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달라요. 예, 민간인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배경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요거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4번부터 보면은 개인용 이동, 딱 특정해서 요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나올 확률이 있다고. 요거는 무슨 영이라고요? 행안부령이다. 요런 걸 오답을 냈어요. 요번에 딱 특정을 해서 딱 찍어서 드렸죠. 네, 아마 요거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 술과 관련돼서 도로교통법이 나오면 있잖아요. 44조 지금 1항, 2항, 3항을 그대로 박아놨어요. 조문을. 자, 다음을 위해서 분석 한 번만 해드릴게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인데 이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의 개념에는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건설기계 중에 10종이 건설기계 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데, 자, 다음을 위한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26조 1항 단서에 따르는 것, 단서가 요 10종을 말하는 거예요. 10종. 요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10종에 따르는 10종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를 포함한다 그러면 모든 건설기계를 다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음주운전에서 모든 건설기계. 그 다음에 노면전차.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노면전차 없잖아요. 근데 레일로 해가지고 전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는 자전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노면전차는 차에 들어가지 않지만 노면전차는 음주운전의 주체로, 주어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 대상 차량이 아닌 것을 물을 수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간 게 대표적으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안 들어가요. 여기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게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 항은 음주 측정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오답은 그거예요. 이 경우에 운전자는 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응해야 된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은, 자, 15분이에요. 5분, 3번 해서 15분이 넘어가면 음주 측정 거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을 위해서 분석 좀 해드렸어요. 자, 요거 그냥 노래를 부른 내용이잖아요. 집시법에서
주체자가 있잖아요. 주체자. 먼저 보세요. 주체자가 있으면은 누구에게 주관자에게 위임하면은 주관자를 주체자로 본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집시법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옥외 집회와 옥내 집회를 구분하는 이유가 옥내 집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옥외 집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쩔 때 옥외 집회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천장이 없거나 빵 뚫려 있거나 그러니까 천장을 오답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있거나 해서 요걸 주로 많이 오답을 빼는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 그러니까 빵 뚫려 있는 옥외의 장소잖아요. 요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천장이, 여기는 천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을 집회 시위 여는 사람이 누구죠? 주체자죠. 그 다음에 집시법에서 국가경찰관서는 경찰관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시법에서 경찰관서장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장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시도청장인데 시도청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경찰서 2개 이상의 관할이 걸릴 때는 바로 위에 시도청이 신고를 받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시도청이 2개가 걸릴 때는 주체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요거를 경찰관서, 그 다음에 장을 합하면 관서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천장, 주체자, 경찰관서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상당히 배경 설명을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보시면은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요것도 한국경찰서입니다. 나란히 이게 이제 한국경찰서 2개가 나란히 출제된 겁니다. 이게 한국경찰서입니다. 이게 한국경찰서에서 2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비교경찰서는 안 나왔죠. 그럼 요번에 비교경찰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또 준비 안 하면 안 돼.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그래야 심리적 압박이 덜 합니다. 보세요. 자치경찰 제도 도입, 치안 서비스 제공, 국민 부당 경감, 요거는 누구를 위한 걸로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민을 위하여. 자, 2020년. 자, 여러분들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 문제를 틀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부 개정이에요. 자, 이거 영역을 알려드릴게요. 1991년도에 경찰법을 제정하죠. 이전에는 법원조직법이 정부조직법이죠. 정부조직법이, 자, 요거를 분석 한 번만 해드릴게요. 1948년도에 이렇게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죠. 이 유래를 알아야 돼요. 1991년도에 이렇게 경찰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경찰청 또는 관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경찰청.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2020년도 12월인데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은 전부 개정이 되는데 시행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됐어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는 요거를 구분 못해가지고 2021년 1월 1일 아닙니까? 2020년이 아니고, 그래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넘깁니다. 이제 바로 요 얘기예요.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2020년이 가야 돼요. 만약에 전부 개정 이 자리에다가 시행이란 문구가 나오면 2021년 1월 1일로 딱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게 요즘 시험의 문제의 하나의 또 트렌드 내용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경찰법은 199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치안국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48년이잖아요. 경무부가 1948년도 치안국으로 바뀌잖아요. 그 치안국이 1974년에 치안본부로 바뀌잖아요. 그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법으로
바뀌면서 경찰청으로 개편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를 이렇게 경찰청으로 바꾼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도에 제정되었고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했다. 이게 특별법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또 틀린 사람들이 의외로 요것 때문에 낚인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1국 2범 3경 4공 5교 6개 7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야, 요거 외웠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오, 나오네. 오, 공안유지란 말이 나오네.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팍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 이제 엄청나게 확실하게 틀린 게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한 거예요. 언제 만든 경직법이라고 그랬어요? 1953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이 지금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이 당시에는 공안유지라고 표현해요. 이게 있잖아요. 1953년도에 경직법이 제정됐잖아요. 이때 1조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안유지지 지금은 공안유지란 말 없어요. 1국 2범 3경 4공 5교 6개 7급 이렇게 8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아마 낚인 우리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게 워낙 확실하게 틀렸는데 이게 낚이면 안 되었는데.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40문제를 여러분들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요거를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시면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게 암기적인 부분이 나왔지만은 암기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금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느껴지나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베이스, 기본 베이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내가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은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3월, 4월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험이 이제 3월 거의 다 갔잖아요. 3월 다 갔잖아요. 그러면 3월 얼렁뚱땅 하면 여러분들이 3월 15일 날 시험 봤으니까 얼렁뚱땅 하면 3월 가버려요. 4월, 5월, 6월, 7월, 8월 30일이에요. 경과는 7월 달이에요. 요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혼자 어차피 공부해도 마음이 뒤숭생숭해가지고 점수 안 나온 사람도 공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방법을 하나 쓰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건이 되는 대로 3월, 4월을 어떤 기간으로 잡냐면 우직지게 기본을 다시 찬찬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책과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딱 선택해 가지고 기본을 3, 4월에 딱 정리해 버리면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이면요 넘칩니다. 시간이 5, 6, 8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4월이면은 6월, 7월까지 개정된 내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핵서 2총기를 가지고 3월, 4월 딱 끝내 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럴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실강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딱 실강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해서 3, 4월을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기간을 잡으셔야 되지 잡으셔야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3월달에 쉬었다가 좀 4월달에 적당히 좀 공부했다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되게 초조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봤던 내용들을 딱 가져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편식 공부를 많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위주로만 공부하고 내가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합격에서 요구하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해설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